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22일입니다. 22년 2월 22일. 네, 둘둘둘둘둘 하는 날인데, 자, 이럴 때는, 네, 뭔가 주가도 2배로 좀 상승하고 막 그런 게 좀 일어나 줘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의미를 좀 갖다 붙이면 좋겠죠? 자, 미국 증시가 대통령의 날이기 때문에 어제 쉬었어요. 그래서 이제 휴장을 한 가운데, 유럽 증시에 이제 관심들이 많이 쏠렸습니다. 근데 유럽 증시가 일단 일제히 상승 출발을 하긴 했었어요. 장 초반에는 일단은 플러스로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 때문이었겠죠. 아무래도 미국과 러시아가 회담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후 들어서면서 그냥 쭉 밀려가지고요, 급락세로 마무리가 돼버립니다.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관련한 부분에서 제도적인 어떤 풀어짐 그런 것들이 이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낙폭이 조금 줄었다라고 하는데, 프랑스라든지 독일 이런 쪽은 마이너스 2%씩 기록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마이너스 13%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분위기가 되게 안 좋게 진행이 된 부분이 뭐냐면 상승 출발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제법 큰 폭의 하락세를 가져왔다라는 것, 또 그 부분이 마감 시점에서도 회복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마무리됐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은 우크라이나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만 오늘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틴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친러시아 공화국 독립을 승인했다. 지금 두 개가 있죠. 도네츠크 인민공화국하고요,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지금 이 두 공화국에 대한 독립을 인정하는 법령에 서명을 해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인민공화국들, 이 두 개의 인민공화국들이 이제 자기들의 어떤 독립과 주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회의를 통해 가지고 러시아에서 이것을 인정을 해버립니다. 자, 이 두 인민공화국은 친러시아 이 분리주의자 세력들인데, 우크라이나와 계속적으로 내전을 일으키고 있었던 바로 그러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자들의 이 인민공화국에 대한 독립을 인정해버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러시아 쪽과 연결고리가 있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독립된 그런 국가에서, 또는 러시아와 이제 우방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방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국가에서 내전에 시달리고 있다,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우린 도와줘야지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점으로 가게 된다라면 독립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정당한 그런 어떤 명분을 이제 러시아가 제공을 받게 되는 내용이 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거고, 명백히 얘기하면 뭐 쿠데타나 이런 부분이죠. 우크라이나에서는 뭐 러시아가 뭔데 이걸 인정하냐, 이렇게 되는 상황이 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믿을 수 없다,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내전을 일으키거나 또는 이제 그쪽을 정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고 이제 푸틴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 현재 정권은 우리에게 적대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즉, 이 독립 국가들의 인정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유혈 사태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우크라이나 정권에 달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크라이나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여기서 뭐 독립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을 러시아가 지원하고 나서겠다, 우크라이나 너네가 계속적으로 여기를 공격하게 된다라면, 또 얘네들에 대한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러시아가 개입할 수 있다, 우리랑 싸우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된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쪽에서는 당연히, 또는 유럽 쪽에서는 당연히, 네, 러시아가 전면 개입한다고, 그럼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그런 어떤 자유 수요 또는 영토의 어떤 그 수호를 위해서 우리가 나선다, 전면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전면전이라는 부분들은 러시아와 지금 서방 세력 간의 직접적인 전투를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됐어요? 네, 우크라이나라는 하나의 덩어리 안에서 그냥 자기들의 힘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전면전 일어날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냥 국지전 양상,
예, 이게 그게 되는 거죠. 국지전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땅 안에서 지들끼리 힘자랑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뉴욕타임즈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모스크바와 서방 간의 갈등을 확대하려는 푸틴의 전술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러시아가 분쟁 지역을 독립국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반군 지도자들이 러시아에 군사적 요청을 할 수 있다. 제가 한 얘기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군사적 요청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들어갔을 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국을 보호하기 위한 동맹국으로서 개입한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서방 세력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될 수가 있는 상황이 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백악관에서는 국가안보팀과 비공개 회의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일단 휴장이기 때문에 휴일이에요. 공휴일이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 일정들이 없었지만은 지금 푸틴 설명 발표에 따라서 긴급하게 이제 소집을 하게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식의 대응을 할 것인지 뭐 이거는 또 알겠죠. 뭐 그러면 미국도 참전하겠다. 너희들이 공격하면은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등등의 얘기가 나올 건데 현재 이제 그 나토라든지 유럽 또는 미국 이런 쪽에서는 우크라이나 분쟁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겠다. 유럽연합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유엔에서도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이제 서방 세력 간에 이제 대결 구도가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그 다음에 외무장관 간의 어떤 회담 이런 것들이 지금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증시가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기대감이 조금 생겨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땅 하고 이제 푸틴이 서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냉각 구도로 돌아서는 모습이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전면전이 아니에요. 러시아와 서방 세력 간의 이런 힘싸움이 아니라 그냥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뭐예요? 우크라이나와 이런 그 독립국가 간의 그런 반군 세력? 네, 이런 쪽에서의 그 내전입니다. 기존부터 계속적으로 있었던 그 내전 상황이 되는 거고, 얘네들은 되게 쉬운 게, 지금 우크라이나는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구간이죠. 자기네 땅에서, 반군하고 서로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러시아는, 자기네 이제 독립국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참전시킬 수 있죠. 그 다음에 서방 세력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에서 참전시킬 수 있습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지들끼리 그 안에서, 막 그냥 뭐 서방 세력과 러시아 간의 어떤 힘겨루기 뭐 이런 것들을 어디서 한다고요? 우크라이나에서 왔다리 갔다리 쿵짝쿵짝 하다가 그거 끝나겠죠. 네.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아예씨 나토 안 할래요 하면서 그냥 끝내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지 않겠냐라고 판단이 되기도 하는데 뭐 일단은 각자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따로 봐야 되겠죠. 다만 어쨌건 이러한 이슈 때문에 이제 긴장감이 다시 높아진 상황이 좀 되었고 최악의 경우로 본다라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와 반군 지역, 반군 세력 간의 어떤 지역에서 일어나는 서방 국가와 러시아 간의 힘겨루기. 자, 진짜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얍삽하면서 아주 더러운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합니다. 전면 재개를 앞둔 공매도. 이것도 다 전면 재개 이러고 무서운 소식들이에요. 전면 재개 앞둔 공매도 잔고가 11조에 육박했다. 아직 이 공매도가 신용 비트도 커지고 있는데 이것도 참 문제예요. 그죠? 자, 올해 상반기 공매도의 전면 재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코스피 공매도의 잔고가 11조 원에 육박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가중이 되고 있다. 너무 팔고 있다 이 얘기지. 지금 그 공매도가 11조가 나왔다라면은 이 시장이 얼마나 이제 몸살을 겪었겠습니까? 이게 작년 5월경에 풀린 거니까 실질적으로 공매도 나오기 시작한 거는 작년 7, 8월경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쌓이다가 팍 터트리는 부분도 이제 7, 8월경이고 그때부터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종목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시장 조정이 더 크게 나왔었던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선 이후에 이런 제도의 개선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코스피 쪽의 공매도 잔고가 10조 6천억. 네, 어마어마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코스피 쪽에서만 이 정도 공매도 잔고면 어마어마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난해 5월 같은 경우는 4조 7천억 정도였는데 지금 보면은 10조가 넘어갔으니까 무려 223% 늘어났다고 합니다. 9개월 만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를 가지고서 공매도를 때리고 있는 거겠어요.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겠죠.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달라붙어 있으니까 피해는 전부 다 개인들에게 들어가는 모습이고, 자, 이 공매도로 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죠.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 내가 수익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차익 실현과 함께 공매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낙폭 자체가 워낙에 큽니다. 근데 이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주면 그만인데,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때리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일단 들어가 있었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쓸 수 없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지들은 위에서 다 팔아먹고 공매도 때리니까 팔아먹은 거에 대한 수익률, 공매도에 대한 수익률 다 같이 챙기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저 밑에서 개인들 항복하고 빠져나오면 거기서 지들이 들어가서 또 저점에 매수하는 거, 이게 공매도를 이용한 아주 나쁜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종목별 공매도 잔고가 셀트리온이 7천억 정도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HMM이 5,200억, 카카오뱅크가 2천억, 기아가 3천억, 크래프톤이 1,300억 정도 순서로 있다라고 합니다. 공매도가 이렇게 크게 나타난 기업들은 약간 주가가 올라가기 어려울 뿐더러 주가가 변동할 때도 변수가 조금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매도 잔고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는데다가 상반기에는 지금 보면 이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개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한정되어 있지만 전체 종목으로 이제 전면 재개가 되면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주가 절대 못 올라간다, 이런 얘기 되는 거죠. 지금 정부가 MSCI 선진지수 편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공매도를 전면 재개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 상태라서 이거 너무 웃기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MSCI 선진지수가 그렇게 중요해?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신흥국 지수 같은 경우도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담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자금의 어떤 패시브 자금, 이런 유입들은 훨씬 더 규모가 큰 상태인데 굳이 그걸 쪼그라들어가면서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면 좋을까라는 생각. 물론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면은 뭐 지수가 4,500도 간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다 새빨간 음모 아니냐 이거죠. 자, 4,500 갈 수도 있어. 근데 니들 공매도 재개해야 된다? 자, 이게 뭐예요? 4,500 갈 수도 있는데 니들 공매도 때문에 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 공매도 재개하고 4,500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4,500 간다 안 간다? 그거는 모르는 거죠. 네, 근데 공매도가 재개는 된다 안 된다? 그건 지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보면은 네, 여러 가지 의견들 뭐 그 정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근데 가만히 놔둬도 4,500 갑니다. 지수는요, 그 공매도를 아예 죽여버려봐. 그러면 4,500이 아니라 5,000도 가지. 그러니까 저 부분이 무엇이 더 좋은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외국인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부분에서는 당연히 공매도가 필요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개정을 하자고요.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충분히 기회를 주든지, 아니야, 개인 투자자에 기회를 준다고 해서 개인이 많이 참여할 수가 없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에게 규제를 좀 걸으라는 이야기죠. 공매도 전면 재개하는데 니들도 미국처럼 이렇게 기간 딱 정해놓고 제대로 상환해. 무차입으로다가 또는 무기한으로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딱 하자. 법을 뭐 개정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얼마든지 환영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3개월 안에 갚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뭐 쇼스 퀴즈 나와서 망하는 외국인도 생기는 거고 공매도로서 차별받는 일은 없을 거 아니겠냐 이 말이죠. 이 얘기는 뭐 백날 하는 얘기긴 합니다만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또다시 네, 어떤 틀 안에 갇히게 만드는 그런 어떤 답답한 뉴스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MSCI 관찰국, 리스크국, 나발이국 간에 이런 걸 굳이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일단은 이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국내 주식판이 왜 투자가 아닌 투기로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줘야지, 이거 무슨 MSCI 들어가면은 뭐 다 대단한 장이 오는 줄 알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것보다는 공매도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부조리한 부분들을 많이 없앨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공매도 전면 재개에 따른 그런 어떤 불안감들이 있기 때문에 대선 전후로 해서 이런 제도의 개편이 좀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잠깐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나물의 그 밥이겠습니다만 좀 답답하죠. 그래서 이 공매도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높은 자리에서 사지 말 것, 네, 고평가 종목을 사지 말 것,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고평가
그 다음에 높이 올라간 종목, 그런 것들만 공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좀 피해 가신다라면 여러분들이 공매도에서 조금은 자유롭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에 넘어갈게요. 믿을 건 실적뿐이다. 암울한 전망에서도 전망치를 상향한 기업들이 있다. 자,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이제 3월달이 지나고 나면 또 실적 시즌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4분기 실적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최근 한 달 동안 증권사 3곳 이상이 연결 기준 실적 추정치를 발표한 기업들 61곳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지금 영업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됐다. 즉 어닝 쇼크도 일어났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부분입니다. 즉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되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되게 부담이 되는 이야기겠죠. 즉 4분기 실적이 별로였기 때문에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많이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이 생겼어요. 운수, 반도체, 금융.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업종들인 것 같은데요. 자, 얘네들이 이제 모두 한 달 전이나 3개월 전과 비교해서 모두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종목별로 봤을 때 대한항공이 있고요. HMM이 대표적으로 이제 실적의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아실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대한항공과 HMM 같은 경우는 뭐 경기가 좋아짐에 따른 또는 위드 코로나에 따른 그런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서는 뭐 DB하이텍,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 기업인 천보의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올라갔느냐 안 올라갔느냐에 따라서 더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좋은 이야기들을 종목을 딱 이렇게 찝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기사들은 사실 믿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제 업황 자체를 봐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이제 반도체, 전기, 전자 이런 쪽은 앞으로 이제 실적이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런 기업들이 훨씬 더 좋은 그런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은행주 같은 경우는 뭐 당연하게도 영업이익이나 이런 성장성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KB금융, JB금융지주, 기업은행 등등등. 자, 그 은행주들은 여러분들이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한두 개 정도씩은 가지고서 장기적으로 묻어놓으면 좋다라는 말씀 해드렸죠. 지금 금리 인상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 은행주들의 움직임은 더 좋을 거고, 느리더라도 오랫동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을 것이고요. 그래서 은행주들은 이제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대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될 것이다. 물론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 대해서도 돈을 벌긴 하겠습니다만,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서는 이제 기대감까지 더해져서 주가 상승률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배당도 많이 주고요. 요즘에는 뭐 자사주, 뭐 소각 이런 얘기도 전해주고 하기 때문에 은행주들이 돈 많이 벌어요. 지금 KB금융이 4조 4천억을 벌었죠. 작년에. 그 다음에 신한 쪽에서 4조 원을 벌었고요. 그러니까 은행도 이 이익에 대한 그 규모가 점점점 커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은행주들이 이제 천천히 올라갈지언정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전기전자, 금융주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운수, 네, 여기 운수, 뭐 자동차 쪽 포함시켜도 될 것 같아요. 운수, 해운 뭐 이런 쪽이니까. 근데 조선은 아직 들어오면 안 되고요. 해운이나 이제 항공주, 이쪽 위드 코로나 관련한 종목군들, 요즘에 카지노 관련 종목들도 실적 좋다고 계속 주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다 포함시켜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차기 주도주의 방향이 딱 결정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요. 무엇이 좋을 것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좀 잘 생각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닌 것들, 또 너무 많이 올라간 것들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공매도라든지 또는 차익 실현에 대한 위험도에 노출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겠죠. 네, 고점 지옥, 저점 천국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약간 변동성 있을 수 있는 하루이기 때문에 마음 단디 잡으시고요. 네, 또 늘 하던 것과 똑같아요. 바닥권인데 뭐 걱정할 게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제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놨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더라도 잘 견디고 넘어갈 수 있어야 생각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장중 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